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다고 해서 우는 날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나는 언젠가 웃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내일 울고 있더라도 언젠간 그런 날들도 있었지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바쁜 12달을 달려오느라 지쳐있는 당신에게 이 새벽을 들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12월의 세인입니다. Like the leaves riding on the autumn breeze, like the days gone too far for us to see. It's like walking through the sky where the stars come and go. It's a light within my reach, not as distant as it seemed. Dreams are moments not as long, yet we linger in the past. Tell me, do you feel the same? I can take you far, far away, far enough for us to disappear. Should you feel a little scared, know that I am still right here. It will be a little bittersweet, it might even feel a bit surreal. Just see the stars won't pass you as you drift apart and end. Like the leaves riding on the autumn breeze, like the days gone too far for us to seize. We move on and leave it as it is, but once in a while, let the reminiscence brighten this melody. Riding on the autumn breeze, like the days gone too far for us to seize. Like the leaves riding on the autumn breeze, like the days gone too far for us to I can take you far, far away, far enough for us to disappear. Should you feel a little scared, know that I am still right here. It will be a little bittersweet, it might even feel a bit surreal. Just see the stars won't pass you as you drift apart and end. Like the leaves riding on the autumn breeze, like the days gone too far for us to seize. We move on and leave it as it is, but once in a while, let the reminiscence brighten this melody. Like the leaves riding on the autumn breeze. 여는 곡은 지다의 어텀 브리즈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사연을 읽어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비춰주는 낭만적이고 밝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조금은 날것의 인생 이야기. 그렇기에
오히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희님. 유튜브에서 세희님의 시간을 걷는 라디오와 당신에게만 보내는 연애편지 시리즈만 몇십 번씩 반복해서 듣는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시건라 10회가 나오길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직접 사연을 올리게 되는군요. 저는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량진에 와 있어요. 원래는 졸업 후 서비스업에 종사해보고 싶었지만 전공도 살리고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에 교사가 되기 위해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은 하지 마세요. 전 노량진 입성 후 그 흔한 PC방도 가본 적 없고 술집 위치도 모른답니다. 밥을 먹으면 땀을 흘리는 체질이라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삼시세끼를 샐러드와 냉면만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꽃 같은 청춘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회의감도 들지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겠죠. 저는 이곳에 와서 연애고 나발이고 모두 필요 없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키가 큰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항상 과분한 연애를 해왔던 저지만 항상 연애가 오래가진 못하더라고요. 그저 공부가 내 길이구나 생각하고 이번 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봄의 끝자락에 생겼습니다. 제 모든 학창시절을 바쳐서 덕질을 하고 쫓아다녔던 첫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다음 달부터 노량진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저의 멘탈은 바사삭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로도 저와 라이벌이었던 그 아이가 먼저 사회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그런 아이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일해서도 아니에요. 소식을 듣자마자 느낀 건 내가 이 아이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긴 연애를 못한 것, 모든 일에 재미가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건 모두 제 첫사랑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네요. 멀쩡한 척 오랜만이라 반가운 척 그 아이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친했기에 부모님 안부도 묻고 시시콜콜한 지난 몇 년간의 소식도 전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녀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노량진에서 보자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불어나버린 몹쓸 몸뚱이와 도서관에 처박혀 사느라 굳어버린 저의 말빨,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트러블들을 그 아이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기억해요. 교사를 꿈꾸던 것도 나의 설명을 칭찬하던 그 아이의 한마디 덕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만나기엔 자신이 없고 대학교 응원단장까지 했었던 인기쟁이인 그 아이가 제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솔로일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은 미세먼지 없이 맑은데 제 머릿속은 우중충하기만 하네요.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첫사랑의 추억. 보통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사랑이란 감정을 처음 느끼고 배우게 되니 미숙한 태도와 경험으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다양한 사람과 성숙한 연애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되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노하우들. 그럴수록 제대로 해내지 못한 첫사랑에 대해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첫사랑과 조우했을 때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세월의 힘이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어 이를 그르치지 말고 그 당시에 고마웠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건 어떨까요? 우중충해진 머릿속을 상쾌하게 씻어줄 다음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oh yeah.
자리밖에 나를 떠나면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널 붙잡을 수가 없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기다릴게. 오지 않겠지만 너 babe. 기다릴게. 네가 잊혀질 때까지 너는 내게로 두 번 다시 내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아. 알면서도 너 하나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없는 장마의 시작이었나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 비가 멈추질 않아. 빗물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넌 나의 태양. 네가 떠나고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시작이었나 봐. 이 비가 멈추지 않아.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그때 널 보내지 않아. 첫 곡으로 정인의 장마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간라만 골라서 몇 번이고 반복해 청취하기 바쁜 청취자입니다. 시간라 9회 사연을 들으며 그 중에 가수분에게 사인을 받은 사연을 들으며 와, 가수분에게 사인을 받다니 부럽다 하며 저도 어느 가수분과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모두 그렇듯 고음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절을 보내는 흔해 빠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수가 있었죠. 속 시원한 고음, 특별한 무대 위 매너, 뛰어난 외모, 그리고 여성 팬층이 탄탄해서 놀랐던 그런 가수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모든 남학생들이 그러하듯 멋진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에 바빴던 그 시절에 저는 보편적이지만 고음병에 걸려서 초고음을 발사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기 바쁜 와중에 유일하게 단 한 명의 노래만을 많이 따라 불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들 그렇듯 저도 가수분의 노래를 찾아 듣고 앨범을 중고로 사서 듣고 또 사고 또 듣고 반복하며 가수분에게 빠져들어 콘서트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3일 저녁 7시 30분 대구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저는 일을 마친 뒤 자동차를 렌트해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서 7시 15분 콘서트 장소에 도착합니다. 예매를 못했기에 현장에 도착한 저는 제발 일반석이라도 좋으니까 자리 하나만 남겨주세요 하며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등 평소엔 찾지도 않던 신들에게 의미 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공연장을 향해 발걸음을 했습니다. 저 멀리서도 수많은 관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 다다르자 티켓을 판매하는 부스를 향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님 원래 콘서트라는 게 다 비슷한 건지 VIP석을 획득했습니다. 가운데 통로 쪽 자리를 얻은 저는 속으로 환호를 지르며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가수분의 무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가수분의 히트곡과 관객들의 떼창 속 가수분은 무대가 아닌 관객들 사이로 난입을 합니다. 오른쪽 통로 사이로 움직이시던 가수분은 노래를 하며 어느덧 가운데 통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하며 가수분의 관객 난입 현장을 바라보던 중 가운데 통로 정확히 B64번 좌석 앞으로 다가오시던 가수분. 점점 가까워지는 가수분의 얼굴과 저의 쿵쾅거리는 심장. 속으로 설마설마하며 잠시나마 가슴 졸이던 그때 가수분이 바로 제 옆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참 무슨 얼굴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며 혼자 내적 갈등을 일으키던 중 가수분이 잠시 노래를 멈추고 마이크를 관객들을 향해 들어올리며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넘기고선 귀를 보이게 하며 잠시지만 노래가 중단되어 사방에서는 사랑해요 라는 말들만 무대를 관객석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때 전 공연을 보며 딱 2마디만 했습니다. 가수 이름, 사랑해. 끝이었습니다. 가수분이 바로 옆에서 자신의 오른쪽 귀에 손을 모아 관객들의 목소리를 듣는 중 저는 모두가 그렇듯 떼창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있는 힘을 더 쥐어짜내서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몇 번이고 그 시끄러운 관객 속 사이로 저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갑자기 가수분이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내려다보시고는 제 짧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받아본 가장 따뜻한 손길의 쓰다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본 가수분의 표정과 미소는 동네 친한 형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대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갔고 저도 내일 출근을 향해 다시 달려가야 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나가기 위해 몸을 일으켜 고개를 돌리니 모르는 사람들 몇몇 분이 지나가다 저를 묘한 눈빛으로 봤던 게 영 잊혀지질 않습니다. 가수분과의 좋은 추억을 갖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 이상하게 기분이 울적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길을 걷다가 버스 안에서 몰래 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내뱉으며 울먹이는 기분이랄까요? 그때 라디오를 켜고 조용한 밤에 도로 위를 달리던 중 공중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소리, 나긋한 보컬의 목소리, 애잔한 노래 가사. 점점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컥함에 당황하는 나. 자꾸만 흐릿해져가는 눈앞. 와이퍼는 몇 번이고 좌우로 움직였지만 제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도착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잠시 한숨 한 번 내쉬며 머리를 창문에 기대다가 차가운 공기를 쐬기 위해 내린 자동차 창문 사이로 삐져나오는 담배 연기. 그리고 적막한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사이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노랫소리에 잠시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차에서 내리며 현실로 발을 디디며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방 안의 공기에 몸을 움츠리며
낡은 침대 위에 몸을 눕힌 채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오늘 공연 영상을 보며 또 한 번 웃어보고 잠시 울컥하는 마음을 달래며 늦은 새벽 1시 43분이라는 시간을 보며 어두워져가는 눈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랑받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다들 사랑하고 사랑받길 원하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좋았기에 그 꿈같은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었기에 그날 방으로 돌아오길 차 안에서 울컥했던 제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꿈은 영원히 꿀 수 없기 때문이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신데렐라가 된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실 때쯤 2019년이 되어 있겠네요. 내년에도 울면서 사연 쓰는 거 아니냐고 웃으셨는데 반은 성공했네요.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사연 아름답게 포장해서 읽어주시는 세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별탈 없이 올해도 내년도 무사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이걸 개탔다라고 얘기하나요? 그 가수분은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팬이었겠지만 그 팬에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주셨네요. 잠시나마 신데렐라.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울고 웃고 추억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한 소절에 크게 위로를 받고 그 멜로디에 마음을 전합니다. 어린 시절 우상을 세우고 그를 따라서 용기를 얻는다면 인생에서 해야 할 중요한 버킷리스트 한 가지는 충분히 채운 것 같습니다. 이제 너를 볼 수 없기를 다시 너로 인해 흔들리는 나 되지 않기를 내게 선물했던 옷들 정리하면서 서럽게 울다 지쳐 잠든 밤 오지 않기를 너를 닮은 내 말투와 표정 그 속에서 난 너를 보고 낡은 내 전화기 속에 너의 목소린 그대로인데 끝인가 봐 난 여기까지인 듯해 영원할 순 없잖아 지쳐만 가나 더 보긴 안쓰러워 이젠 나 그만 줄게 그리 널 보내줄게 안녕 내 손에 들린 사진 위에는 내가 사랑했었던 너의 얼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전부였는데
아래 두 번째 신청곡으로 토이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날 밤 라디오에서 나왔던 노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연은요. 청취자분들께 미리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사연은 우울증, 자살 사고에 대한 이야기와 자해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거나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주의를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한창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웃으면서 장난칠 나이 13세.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들과 두루 친하고 모두와 웃으면서 지냈지만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답답해지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이 드는데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성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하며 말수는 현저히 줄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누군가와 대화를 몇 번 주고받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을 떠는 것을 숨기느라 바빴고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으면 자책감에 빠져 친구들이 날 무시할까봐 귀를 틀어막고 화장실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느낀 감정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걷다 보면 아직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걸음을 멈춰서 도로 한복판에서 차에 치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의 여기 창문에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라는 말에 수업 시간 내내 제가 한번 뛰어보겠다고 뛰어내리려 하는 충동이 들었고 커터칼을 보면 몸을 찍어 누르고 싶은 생각에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웃을 때 저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몸에 칼을 대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1학년 첫 중간고사에 평균 95점에 웃돌던 성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70점대로 추락하고 담임선생님의 관심박 학생으로 밀려났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느낀 그 관심은 이미 다른 학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봄꽃이 떨어져도 깔깔대며 웃을 꽃다운 나이에 전 걷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방학 때는 침대에서 기어나온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과수면할 때도 있는가 하면 2시간조차 못 잘 정도로 잠이 안 오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저에게 알려준 정신질환자 환자들은 침대에 묶여서 부르짖고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마치 인간의 기본적 사고조차 불가능한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괴물이 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른에게 정신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살고 싶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 음악을 다시 접하게 되고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칼, 가위 같은 뾰족한 것들은 모두 치웠습니다. 거실로 옮겨둔 자해 도구들은 자해하려 할 때면 거실로 걸어갈 힘조차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전공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날마다 언제까지 이런 걸 할 거냐? 악기값은 네가 낼 거냐?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니는 레슨에서도 악기 실력은 늘지 않아 매일매일 혼났습니다. 연습실 화장실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학교에 나가고 주말 하루는 레슨을 받으러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씩
6kg의 관악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남은 하루는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등굣길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고 생전 처음으로 수액을 맞아봤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수업 듣는 게 지쳐서 조퇴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글을 읽히지 않아 같은 문장을 5번 더 읽어야 겨우 이해했습니다. 집중력은 다 무너져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저 멀리 떠나가 버려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과수면은 또 찾아와 온종일 잠을 자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중2병이라고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렇다며 넘어갔을 일. 지루하지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길을 걷고 게임을 하고 책을 읽는 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 혐오는 심해졌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결국 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절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견뎌낸 아픈 추억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죽고 싶지만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면 그때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정신병자를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세상 때문에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의 흉터가 아려오는 기분이 듭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글로 남겨봤습니다. 좋은 글솜씨를 가진 것도 아닌지라 이런 긴 암울한 글을 읽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죽어보려 했기에 합니다. 지금을 살아내면 그래도 더 나은 날이 언젠간 찾아오리라고. 저도 안 믿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고단했을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는 그 시절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여기까지 3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닌 아픔과 고통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여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넌 고작 그런 일로 힘들어하니? 라는 질문은 아물어가는 병에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 정신력이 허물어졌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힘을 준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지쳐버린 것 뿐입니다. 자신이 만든 암흑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 어느 진부한 말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다정한 말도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해줄 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젠가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누군가가 해주었던 진부한 표현들과 상냥한 위로 한마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단했을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고. 널 위해 여태 여기 있어 나 어딜 갔다 이제 와 네 곁에 안겨 있고 싶은 나는 여기에 널 어떻게 해도 꼭 내가 이럴 때 날 안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멀쩡한 나라서 그래 이런 나라서 넌 밉지 않다고 말해주는 건 다 알고 있어.
블루 아일리지의 생츄어리 듣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자주 듣던 노래를 대신 올려드렸습니다. 남들처럼 우울할 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충분히 즐기며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어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을 듣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이 저에게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편의상 여자아이의 이름을 A, 남자아이의 이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엄밀히 말하면 B의 전 여친이었고 동시에 저의 첫 번째 대학 친구였습니다. 세터 때 우연히 같은 조로 배정되어 처음 만났던 우리는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꽤나 죽이 잘 맞았습니다. 세터 마지막 날 모두가 술에 뻗어버릴 때 선배들이 그만 자러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까지 둘이서 술 한잔 걸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세터가 끝나면 자연스레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과 달리 저희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 투어를 간다던가 둘이서 술 한잔하며 해 뜨는 걸 본다든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대 남자들이 다 그렇듯 저도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긴 했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부침성 좋은 A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김칫국을 들이키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A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베프라고 소개하는 걸 듣는 건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A가 중대 발표가 있다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내용인즉 저희과 동기 B와 CC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였죠. 가슴 한편에 이상한 느낌이 오긴 했지만 B와도 어느 정도 가까웠던 사이였고 참 괜찮은 친구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둘은 꽤나 긴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저도 그 사이 길고 짧은 연애를 하며 4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B가 진로상의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둘은 1년여 롱디 생활을 겪게 됐습니다. 처음엔 B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서울을 올라오고 A도 틈틈이 지방을 내려가면서 너희 롱디 맞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애를 잘 이어나갔지만 결국 그 둘은 롱디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었기에 양쪽 모두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A가 더 가까웠던 건 사실이라 자연스럽게 A와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조금씩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B와 사귀는 동안에 A와 교류가 끊겼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오랜만이었기에 옛날 생각도 나면서 기분이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저도 많이 좋아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었기에 그때까지 A를 이성으로서 마음에 담아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 좋은 일로 대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멘탈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 자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건 A였습니다. 방 안에서 도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던 저를 잡아 끌고 햇빛 좀 쐬자면서 한강에서 맥주 한잔을 한다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자며 맛집들을 알아온다든지 또 우울해하는 저에게 계속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말라며 지속적으로 격려해주면서 A는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 것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A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A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좀 더 분위기 있고 좋은 곳을 찾게 되고 서로의 기념일에도 예전보단 좀 더 신경 쓴 선물을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던 A에게 생일 선물로 처음으로 꽃다발을 줬을 때 뭐 이런 걸 사오고 그러냐? 하고 츤츤거리곤 해맑게 사진 찍는 모습을 볼 땐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A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여사친과 썸 아닌 썸을 타다 고백도 못 해보고 사이가 멀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마음을 확실히 전하고 싶었지만 A가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A를 잃고 싶진 않다는 마음도 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몇몇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A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A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곤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A가 제 마음을 모를 것 같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의 상담 후 며칠을 고민하던 전 결국 A에게 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은 마음도 강했지만 점점 커지는 A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이대론 마음도 전하지 못한 채 상대를 떠나보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 같아 A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은 뒤 뭐 여자친구라도 생겼냐? 라고 장난스레 묻는 A에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A에게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담담히 풀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A는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A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줄 전혀 몰랐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가 지나고 A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얼굴을 보고 얘기할 용기가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A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A는 B와 헤어졌을 당시의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A에게 B는 남자친구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남자친구를 넘어서 5년을 함께 지낸 소중한 사람이기도 했다고. B와 헤어졌을 때 애인과의 이별 자체도 슬펐지만 소중한 사람이었던 B와 그와 함께한 5년간의 추억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 너무 슬퍼서 A는 그 상실감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특히 제가 있었기 때문에 B에 대한 아픔을 털어버리고 밝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나에게 잘해줬던 일들이 순수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고 너와 함께한 추억들도 즐겁게 떠올리기 힘들어졌다며 자기도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정적이 있고 난 후 A는 당분간 단둘이 얼굴을 보긴 힘들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면 적어도 마음이 후련해지기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통화를 끝낸 뒤 저에게 닥친 감정은 후련함이 아니라 극도의 상실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던 부분이 사라져버린 그 상실감은 쉽게 견뎌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우습게도 A와 B가 헤어졌을 때 연인과의 이별과는 다르게 더 힘들었다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거라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고백한 것이었지만 참 미련하게도 고백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감정을 가져버린 것도 저였고 일방적으로 마음을 전한 것도 저였기에 A를 탓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공허함을 달래며 조용히 밤을 지새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적응하는 동물인지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도 예전같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3달 정도 뒤에 A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 한편이 좀 아려오기도 했지만 어차피 A와는 다시 볼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생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A의 빈자리를 다른 일상들로 조용히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신년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끼리 단톡방도 만들고
신년의 일정을 한창 짜고 있었겠지만 저는 친구들과 마주하기 껄끄러운 일이 생겨버렸던지라 맥주 한 잔과 함께 종소리나 들을 생각으로 조용히 저만의 신년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건너 A가 주축이 되어 신년회가 꾸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저에게 이번 신년회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A와 저 사이에 있던 일을 아는 친구라 미쳤냐? 내가 거길 어떻게 가?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가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올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A가 어떤 친구들에게 저와 있었던 일을 말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가 얘기를 해준 친구들은 A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치지 말라는 저에게 친구는 단톡방 캡처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단톡방에서는 A가 누가 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저도 올 수 있는지 누가 물어봐달라는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가봤자 넌씨눈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었기에 처음엔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오라고 하는데 뭐 어떠냐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또 A를 그래도 한 번쯤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저도 단톡방에 들어갔고 A와 카톡으로나마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신년의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웃기지 말라고 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정말 A와 다시 이성적으로 잘 돼보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은 정말 없었습니다. 애초에 A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기도 했고요. 어쩌면 A와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신년의 당일날 예상치 못하게 A와 저는 바로 얼굴을 맞대고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히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A가 당연히 상석에 앉을 줄 알고 구석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는데 A가 일이 생겨 늦게 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둘이 마주보게 앉게 되어버린 거죠. 어색해서 대화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생각보다 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예전에 놀았던 것처럼 서로 드립도 치면서 놀다 보니 시간이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한창 사이가 좋았을 때처럼 둘이서 막차를 가는 일은 없었지만 원래 학부 때부터 잘 모였던 친구들이라 A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자는 말을 했고 대부분이 좋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좋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째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주기적으로 만나자고 말은 했지만 거기에 제가 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터라 제가 안 나가면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A는 여러 약속에 먼저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단둘이 보는 약속은 잡히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 놀러 오라면서 A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고 처음엔 괜히 다른 친구를 옆에 끼고 약속에 나갔었지만 어색함이 풀린 이후로는 다른 친구와 셋이서 만나는 약속도 많아졌고 제가 먼저 A를 다른 약속에 부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론 아직까지 단 둘이 보는 약속은 둘 다 잡을 생각을 못하고 지금 A와는 일상톡도 꽤나 자주 주고받고 서로 약속도 많이 잡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꽤나 좋은 사이로 회복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신년회가 잡힐 당시 A는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마지막 통화를 끝냈을 때 아마 저는 정말 동문회 같은 자리가 아니라면 A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신에게 고백한 상대방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준 A에게 참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 A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A는 남자친구도 있고 저도 그냥 친구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같은 생각은 정말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A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도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A는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걸까요? 여기까지 네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친구와 연인 사이, 그 애매하고도 어려운 관계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진부한 이유로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들은 과연 어디로 흩어지는 걸까요? 그 아쉬움과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들을 겪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의 관계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 사이처럼요. 한 발짝의 욕심이 커다란 성취와 행복을 가져올 순 있어도 한 발짝의 양보가 주는 안정감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걸거렸네.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앓는데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후기 사연인데요. 이번 주인공은 시곤라 5회 때
그러니까 2년 전 사연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하던 친구를 위해 대신 학교에 고발을 했다가 도리어 학급 분위기를 망치게 하냐며 선생님조차 가해자 학생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주위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되고 심지어 왕따의 대상이 옮겨가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고립된 생활을 하다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을 비롯한 주변의 대우가 달라졌고 주인공은 착한 아이 가면을 쓰고 살게 되는데 버거운 나머지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희님.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세일라이브 5회 첫 번째 사연을 올렸던 전 중학교 3학년 파수, 현 고등학교 2학년 특수입니다. 그때 이후에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조금 긴 사연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세일라이브 시건라 5회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전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학생 때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더러운 학교에 의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전락했다가 속이 다 상해버린 채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심한 어린이는 상처를 받고 가면을 쓴 광대가 되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1년의 사건 이후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교에서는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예전부터 가장 재미있어 했던 과목이 과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때의 저에게 남은 건 과학뿐이었으니까요. 새로 만난 친구들과 가족들 덕분에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뭔가 생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더는 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학교 측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최종 면접일. 면접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그날의 컨디션은 최상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과 가족, 친구들은 모두 저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중 삐뚤어진 사람들은 저에게 어차피 공부를 잘하니 일반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높을 텐데 위로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죠.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없었습니다. 가장 간절히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꿈은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원망했습니다. 나를 떨어뜨린 학교 따위 망해버려라. 라는 유치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남길 거였으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었던 그날, 왜 나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줬는지, 그때의 나를 왜 살렸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 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처럼 옥상에 올라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또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절대 벗기지 않을 그런 가면을 말이죠. 그 후에 제 인생은 한편의 모놀로그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외지의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학생을 연기했고 그 연기는 꽤나 잘 먹혔는지 친구들과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성적도 그럭저럭 잘 나왔고 선생님과의 사이도 좋았고 경시대회도 나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첫 연애도 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기준 6개월 전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일 뿐. 그 속에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저에게 와서 괴롭혔습니다.
이런 역겨운 삶을 연명할 바에 그냥 죽으라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라고 남긴 목숨이 아니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걸?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가면 하나뿐인데,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나 자신을 연기하는 것인데, 이런 내가 나도 싫은데 내가 싫다고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무슨 죄야? 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죽을 수는 없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은 아니지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털털하지만 친구들에게 절대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달라지지 않은 제가 있습니다. 가면 속에 숨어 사는 제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죽고 싶지 않은 제가 있습니다. 타고난 연기자인 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제가 있습니다. 역겨운 제가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적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알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살아있다고. 역겨운 숨을 쉬고 살고 있다고. 이 더러운 삶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또다시 과거를 되짚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약한 제가 되지 않길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다고. 더 완벽한 연기를 통해 저 자신을 숨기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각은 월요일 새벽 4시 50분. 잠 못 이루는 새벽. 이 지겨운 삶을 연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가면을 씁니다. 5번째 사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8살의 삶.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고민을 하면 그저 코웃음치기 바쁩니다. 왜냐면 누구나 같은 시기를 겪어왔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엔 그마저도 기억해서 희미해지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별거 아닌 고민은 없습니다. 당신은 18살 때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학교 성적, 외모, 교우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정환경, 생계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스펙트럼 넓은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야 고민할 것도 아닌 게 된 건 그 시절을 이미 겪고 다져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당시 하는 고민을 똑같이 10년이 지나도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무한의 굴레 마냥 우리는 쳇바퀴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냐고요?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난 거고,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린 그저 미완성인 상태로 쭉 살다가 언젠가 떠나는 그저 작고 약한 존재일 뿐이니까요. I'm wanted for addiction. She's fiending for a thrill. We've been screaming for attention. Any little thing to numb this hell. Oh, every now and then I like to get me some, to get me some. Oh, even though it's just a phase. Oh, now I feel like I've been in a hit and run. This shit ain't fun. I'm still here and you've got MIA. I've got whiskey and morphine rushing through me. The stairs are moving quicker than I'm running. Am I tripping over absolutely nothing? Thanks to whiskey and morphine, I'm up and away, up and away, up and away. I'll finish every bottle till I'm empty on the floor. Then do it all again tomorrow.
trying to numb this hell. Oh, every now and then I like to get me some, to get me some. Oh, even though it's just a phase. Now I feel like I've been swallowing a loaded gun. This shit ain't fun. I'm on the verge of painting with my brains. Help me. Whiskey and morphine rushing through me. These days are moving quicker than I'm running. Am I tripping over absolutely nothing? Thanks to whiskey and morphine, I'm up and away, up and away, up and away. I'm high, and there's no coming down.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now.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now. I'm wanted for addiction. She's fiending for a thrill. I've got whiskey and morphine rushing through me. Stairs are moving quicker than I'm running. Am I tripping over absolutely nothing? Thanks to whiskey and morphine, I'm up and away, up and away, up and away, up and away.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now.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Ooh, I love another now. 알렉산더 진의 위스키 앤 몰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고백을 하는 편입니까? 고백을 받는 편입니까? 고백을 하는 용기도, 고백을 받은 후 대답하는 용기도,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 고백을 할지 혹은 받을지 모르므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세이님. 평소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항상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무리의 친구들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와는 오랜 동창으로 같이 놀던 친구들 그룹 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동성한테는 물론 이성 친구들에게도. 그치만 다들 우정을 깰 수 없기에 좋아하는 마음과 호감은 숨기며 전전긍긍 서로 눈치만 보았고 암묵적인 룰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끼리도 그렇고 그녀와의 우정을 위해서도요. 저도 수년간 친구들을 위해 마음을 숨긴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혹시 다른 친구가 그녀를 채가진 않을까 미리 선수쳐야 하나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있었고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질 때쯤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디서 말을 꺼낼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며 고백에 성공했을 때의 행복한 상상과 거절당했을 때의 참담한 상황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떠올려봤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로 한 당일 그녀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대충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걱정해주던 그녀.
그리고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저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장난친 거라고 둘러대며 밥이라도 사주고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그녀가 도착했고 어두운 표정을 한 절 보곤 너 정말 무슨 일 있구나 하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걸음을 멈추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좋아한 감정과 그녀를 똑같이 좋아하던 다른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 밀려오는 죄책감, 그리고 그 무리의 평화를 깨버리려는 저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가 상처받진 않을지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요. 고백을 받아준다면 그녀를 얻게 되지만 거절당하면 친구들도 그녀도 다 잃게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그저 제 벅차오르는 감정 하나 때문에 일을 저지르려 했다니 알 수 없는 절망감과 불안에 길거리에서 그녀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저보다 더 심각해하며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집안일로 대충 둘러댄 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마음을 꼭꼭 감춰둔 채 무리에서도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요. 바로 무리 중 한 명과 그녀가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은 모두 둘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행복을 빌었다는 걸요. 물론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그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허탈하게 웃으며 아쉬워했고 진정한 친구이므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 겁니다. 저는 순간 밀려오는 후회와 알 수 없는 감정들에 사로잡혀 혼자만의 사랑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던 그 당시 조금만 더 용기 내어 고백했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 조금만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젠 그녀에겐 미련도 없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만 그 시절 제 어리석음과 용기 없는 선택에 가끔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고백조차 해보지 않고 빼앗긴 사랑, 그리고 우정 사이에서 제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픽션보다 현실이 더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친구와의 우정이냐,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이냐, 그리고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다. 다음번엔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 용기 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을 잃는 대신 우정을 지켰으니 그걸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어느 순간 나타난다면 우정은 말 그대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니까요. 현재는 그녀에게 미련도 사라졌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잘 지키고 있으니 어찌됐든 해피엔딩 아닐까요? I'm sitting in the dark 그 어두운 방 너와 나만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Sitting in the dark 그 어두운 방 너와 나만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But you was good under flow 난 알고 싶어 how you feel 밤이 되면 몰려오는 꿈들 사이 우린 뒤엉켜 너와 나 사이 좁혀져 So it's so weird 어딜 가고 싶은지 말해줄래 흔들려 이 방 안에 공기가 어지러워 날 흔들어줄래 I'm sitting in the dark 그 어두운 방 너와 나만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Sitting in the dark
철처럼 물든 나의 입술이로 흘려보내 그때를 떠올려 달콤한 꿀을 찍어 바란 듯해져 구아찔해줘 Upside down 몇 번씩 일렁이는 이 파도가 난 너를 나의 것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니 바다가 될게 너를 끌어올려 네가 닿을 수 없는 것까지 I'm sitting in the dark 그 어두운 방 너와 나만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Sitting in the dark 그 어두운 방 너와 나만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She said what comes next 내 부서진 맘을 네가 알아준다면 I'm sitting in the dark 그 어두운 방 너와 나만 I'm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Sitting in the dark 너와 나만 Sitting in the dark 그림자 사이 피어올라 이 바다의 야몽음인 듣고 왔습니다. 시간은 벌써 흐르고 흘러 2019년에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지나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지금일 뿐. 그 소중한 순간만큼 소중한 사람에 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희님. 오랜 학교 생활을 뒤로하고 이젠 졸업을 앞둔 26살의 끝을 걷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원래 FM 라디오만의 분위기를 좋아했는데 잠들며 들리던 시골락 구화를 듣고 빠져서 그 이후 모든 라디오 영상을 정주행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글을 쓰고 세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트위치도 처음인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이따금 인생의 고비를 한 번씩 넘길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안녕 나의 마녀. 누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고 싶어 했으니 나도 이제 그렇게 불러볼래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진 않아요? 누나 기억 속에선 난 숙이 없고 남 앞에서 나서서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였겠죠. 꽤나 많은 시간이 우리의 볼을 스치고 그 안에서 차가운 세월의 공기를 맞으며 나는 어느덧 졸업을 몇 달 앞둔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의 졸업식은 어떤 느낌인가요? 누나의 졸업식은 어땠나요? 정말로 사회인이 된다는 것, 어른들에게 어른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 모든 것이 궁금하지만 나는 졸업식에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의 졸업을 대단한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채로 사회로 던져지는 나는 졸업이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누나 말대로 끝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염려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난 아직도 대학 면접을 하루 앞둔 그 밤을 기억해요. 대학교 앞 카페에서 누나 덕분에 태어나 처음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걸 마셔봤지요. 그때 그 커피는 그 순간만큼이나 달콤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대학을 진학한 것도 누나의 영향이 컸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만 뭐 어때요? 난 이제 아메리카노를 샷 추가해서 먹을 만큼 씁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누나가 없는 동안에도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 있어요. 저 전역하고 휴학해서 디제잉을 배우는데 누나는 모르시겠구나. 바이올린이니 첼로니 클래식만 알던 제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죽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클럽에서 디제잉을 배웠어요.
취미로 배웠기에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점잖던 누나도 춤추게 만들 그 정도 실력은 있다고 자신해요. 보여줄 기회가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곳은 괜찮아요? 우리 못 본 지 4년이나 된 거 모르죠? 군대 안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벌써 그런 지루한 군 생활을 2번이나 더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 나는 그런 세월의 꽁무니를 쫓으며 덧없이 시간을 달린다는 것. 시간이란 건 참 고맙고도 무서운 존재 같아요. 나는 이제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영원히 25살의 시간을 사는 누나와 다르게 나는 그 시간을 건너 20대 후반이 되고 곧 김광석의 30즈음 애라는 노래를 들으며 감정을 실어 부를 수 있겠죠. 어렸을 땐 어른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1장, 2장 넘어가는 달력을 애써 무시하기 바쁘네요. 누나는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카리스마 있었을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젠. 내가 상병일 당시 휴가 때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이등병 휴가 때도 일병 휴가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누나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휴가 이틀 전 누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연은 한 줌 모래다. 내 손안에 있다 생각했지만 우리들의 인연은 언제나 손틈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구나. 아직도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건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보자는 누나의 말이 적혀 있어요. 그곳에선 항상 누나 생각이 나곤 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변했어요.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거절하지 못해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까봐. 나의 오만함과 아집으로 인해 그 사람과의 인연의 끝을 놓칠까봐. 그러고 보면 누나는 끝까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선물했네요.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노력만으론 평가받는 세상은 아니니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그동안 나는 많이 성장했고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어른이 되어야겠죠? 언젠간 직업을 구하면 누나처럼 누군가의 마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의 인생에 마법을 부리고 꿈을 심어주는 마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저 올해 크리스마스에 정말 좋은 여자랑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눈 감으면 얼굴이 아른아른, 눈 뜨면 목소리가 아른아른거리는 항상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누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누나 죽고 난 후에 연애 같은 거 못할 줄 알았어요. 좋아하던 사람을 잃는다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 이겨내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최선을 다해 좋은 추억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말이 주저리 너무 길었네요. 이 편지를 끝으로 누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춰보려 해요. 그냥 누나라면 그러길 원할 것 같아서요.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술 한잔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을 위해 글을 줄이며 나는 이만 잠에 들어요. 나의 마녀. 남의 인생에 마법을 부리고 꿈을 심어주는 마녀. 예쁜 표현이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조금은 서둘러 하늘이 된 누나에게도 잘 전해졌을까요? 먼저 떠난 사람은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그들도 어딘가에선 예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추억은 죽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지우는 순간 잊혀집니다. 소중했던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꼭꼭 담아두세요. 혹시 아나요? 다음 생에 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그리고 이미 그 방법으로 만났던 건 아닐지. MC 스나이퍼 마법의 성으로 그대를 초대
Yeah. I'm Sniper. Yeah. 그대를 초대해. I grab you every night. I magic shot. 마법의 성으로 찬바람에 부는 어깨 사랑에 빠진 달빛 눈꽃이 흩날리는 거리는 온통 잿빛 무감의 물이 든듯 아련히 번지고 하늘은 장밋빛 무지개를 만들어내죠 오 안녕하세요 I greet you every time 기멍어리 꽃들과 정겹게 나르는 인사 창가로 날아들은 새들의 노래가 사랑이 시작됐다 내게 말을 하는 노래 살아가고 널 믿어주는 거 이것밖에 더 해줄게 난 없어 지켜줄게 품에 꼭 안고 그저 내게 너만 있으면 돼 별들조차 질투하는 신비스러운 눈동자 두 발 벌려 안고 싶은 가녀린 몸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대를 모두 다 글로 묘사할 순 없어 그대 나의 동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사랑의 질문과 영원히 널 지켜줄게 이게 나의 대답 보석보다 찬란한 그대의 모든 걸 예찬하는 나는 피동피동 행복의 살이 찐다 마법의 성 이곳은 사랑을 키우는 화실 심술궂은 질투와 행복의 회복실 집착과 욕심을 씻어내는 욕심 이곳엔 없어 가슴 아픈 이별의 숨바꼭질 쏟아지는 별을 보며 사랑의 별점을 치죠 마법사는 틀린 적 없어 우린 그걸 믿죠 사랑의 정성술 삶이 부리는 심술 아픔 따윈 없는 이곳 오 마법의 성으로 Yeah I'm magic shot Yeah I grab you every night Yeah 마법의 성으로 Yeah 그대는 초대 살아가고 널 믿어주는 거 이것밖에 더 해줄게 난 없어 지켜줄게 품에 꼭 안고 그저 내게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때론 걸리는 사랑의 감기 밤새 아파 떨겠지 사랑의 종말을 대비한다 해도 오겠지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함께 걷는 이 길 처방전 없는 이별의 바이러스는 이 공기 속에 숨어 있겠지 살다 보면 있겠지 그대의 달콤한 향기는 내 살에 배어들겠지 그대를 위한 멜로디 너는 정말 들리니 어쨌거나 너만을 사랑하는 내 맘 알겠지 Yeah MC Sniper 널 살아가고 널 믿어주는 거 이것밖에 더 해줄게 난 없어 지켜줄게 품에 꼭 안고 그저 내게 너 하나만 있으면 돼 MC 스나이퍼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연이네요. 이 사연을 읽고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 곧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한 해와 마지막 밤을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5일의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바삐 흘러간 시간을 하나로 예쁘게 포장하는 연말. 저에게 있어 올해는 그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365일 중
한 몇십일 정도는 행복한 날도 있었겠지요. 기억은 안 나지만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결혼한 이후로 정말 가정적이시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꼼꼼히 하시고 세심하게 하는 1등 주부입니다. 요리는 가끔 실패하지만요. 두 딸을 키우느라 엄마는 엄마의 꿈을 포기한 채 아빠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고, 제가 초등학생 때 거실에서 주무시던 아빠가 갑자기 잠에서 깨시더니 소리를 지르며 광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방에서 주무시던 엄마가 다급하게 뛰쳐나와 애들 깬다며 조용히 다독거리는 소리까지도요. 대체 어떤 정신병이 있었는진 저도 잘 모릅니다. 엄마에겐 속이고 결혼했고, 제가 어렸을 때쯤 화장실 수납장에 약을 몰래 넣어두고 먹는 걸 엄마가 발견하게 된 거죠. 아빠의 팔에는 참을 인자를 새긴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항상 정사각형 네모난 반창고를 붙여 가리고 다니셨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성격을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까 참을 인자를 팔뚝에 새기신 거랍니다. 후에 그 문신은 지우셨지만 집 서랍에 정사각형 네모난 반창고가 한가득 들어있던 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두 분 사이에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일하시며 돈을 벌어오신 아빠. 제가 하고 싶은 공부와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주시던 아빠. 그리고 일손이 딸리자 엄마는 아빠의 일터에 나가 매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 엄마가 일터에서 어떻게 힘들게 일을 하셨는지, 아빠에겐 어떠한 말을 들으며 일을 하셨는지, 가족 병력도 없던 갑상선 암이 왜 뜬금없이 찾아오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춘기가 지나 성인이 되었고 철이 일찍 든 탓에 자기 할 일을 잘 차서 하며 부모님의 걱정 없는 든든한 막내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느 집과 비슷하게 부부싸움도 자주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에게 윽박지르며 화를 내셨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전혀 못하는 엄마는 그저 화를 꾹꾹 눌러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엄만 참아왔습니다. 아빠는 언제든 감정을 주체 못할 땐 그냥 질러버리시곤 푸는 성격이셨죠. 그러자 두 분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닮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저는 두 분의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정확히는 아빠 쪽의 하소연이었는데요. 엄마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전처럼 사근사근하고 상냥한 부인이 아니라 툭툭 쏘아붙이는 말투와 태도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엄마 말투 예시를 들며 제게 흥분한 채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무표정으로 듣고 있던 저는 단 한 가지만 떠올렸습니다. 지금 아빠가 보는 엄마의 모습이 아빠 자기 자신의 모습이란 걸 나도 아는데 왜 본인은 모를까? 그런 생각에 터져버린 전 차분하게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여태까지 꾹꾹 참아온 거라 말을 못했던 거지. 지금 그 모습이 여태 아빠가 보여준 모습인 걸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빠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싫은 모습이 엄마에게 투영되어 비춰지니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겐 예전의 상냥한 모습 그대로 있어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친구끼리의 싸움에도 중간에 끼며 곤란하고 피곤할 뿐인데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가족이라 더욱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제발 함께 해주시길 그저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도 두 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했고요. 시간이 흘러 올 한 해가 마무리될 쯤 엄마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3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
그리고 눈물로 얼룩져 번진 글씨들. 저는 천천히 읽어볼 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는 갔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심호흡을 하며 읽어본 내용에는 그동안 삶에 대한 회의감, 딸로서 잘 하지 못했던 저에 대한 원망감, 그리고 엄마의 우울증 등 도저히 희망이라곤 한 획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불안감에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 지금 어딨냐는 질문에 아빠는 별 감정 없이 3일 전에 집을 나갔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왜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고 소리질렀고 아빠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 사진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3일째 행방불명이라는데 무섭도록 침착하게 대답하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우선 친척 어른분들께 전화를 돌리며 도움을 청했고 엄마는 괜찮을 거다, 나쁜 맘 먹을 사람이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어른들의 말을 뒤로한 채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후 조사를 위해 집에 방문한 경찰관들이 엄마의 차 번호와 사진을 보여달라는 말에 다시 한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외우지도 못하고 있는 차 번호와 어딘가엔 있을 텐데 찾느라 오래 걸린 엄마의 사진. 그리고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관들은 바로 출동해 주셨고 그 위치는 경기도 어딘가의 산속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분들께서 엄마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아빠 차를 타고 경찰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빠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엄마와의 갈등을 비롯해 자기 자신 또한 얼마나 힘든 삶을 산 불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에게 보낸 눈물 젖은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답니다. 자기도 힘든 사람이라면서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서 저는 극도로 차갑게 식어가는 감정 끝에 이 가정을 끝까지 맡아서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도착해서 내리기 전 아빠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빠도 힘든 일 있고 털어놓을 것 없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앞으로 잘 들어줄게. 그리고 고마워라고. 엄마가 있는 곳엔 저 혼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빠는 그 길로 돌아가셨고 저는 엄마가 머물고 있는 산속 펜션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3일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생각 정리를 하는 중이었고 제가 가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평소처럼 뻔뻔하게 엄마 나 배고파, 먹을 거 없어?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져온 음식이 별로 없다며 라면을 끓여주시곤 먹다 남은 냉동만두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 만두가 참 맛있다며 어디 거냐고 태평하게 묻고는 그릇만 쳐다보며 먹었습니다. 만두가 정말 맛이 없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엄마의 속사정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아빠에게 얼마나 언어폭력을 당하셨는지, 또한 엄마도 동생 4명을 둔 장녀로서 그동안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거기에 힘이 되어주지 못한 두 딸에 대한 원망도요. 저는 저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름 속 시원하다면 속 시원할까요? 엄마도 저와 얘기하면서 그렇게 느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냐는 제 물음에 엄마는 답했습니다. 만약 아빠와 따로 살더라도 엄마는 그동안 하던 집안일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자기 시간이 2배로 늘어나며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에 비하면 아빠는 혼자 살게 되면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런지 바깥일 하느라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는 양반이 제대로 생활은 할까 하시는 겁니다. 그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처음 두 분의 사이에 대해 들었을 땐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야 한다. 비록 내가 이미 다 큰 독립한 성인이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헤어진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두 분이 헤어져서 엄마가 엄마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로. 저는 항상 제 입장에 서서 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치만 이번만큼은 어느 선택을 하든 그게 두 분의 행복한 방향이라면, 특히 엄마가 더 행복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날 새벽 내내 휴지 한 통을 다 써가며 참아왔던 눈물을 다 쏟아내고 왔습니다. 다음날 엄마와 함께 집에 올라왔고 차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암만 다 큰 자식이라고 해도 왜 부끄럽게 다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게는 친척 어른들의 온갖 잔소리와 질타, 충고, 조언을 듣게 됩니다. 두 분을 잘 모셔야 한다. 네가 잘해야 한다. 여태까지 너의 행동은 어떠했냐라며 저는 그 순간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빠가 제게 했던 엄마와 싸우게 되면 느낀 극단적인 감정들, 필터링조차 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최근에 아빠가 많이 아프셨다는데 심장마비가 2번이나 찾아올 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심장마비에 걸려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제게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놀라 그저 차분하게 아빠를 진정시키고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며 다독였지만 급한 물이 꺼지고 소강될 쯤엔 저에게도 두 분 못지않게 큰 상처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괴로움을 떠나 포기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과 모든 엉켜있는 것들을 풀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과 에너지 또한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 이후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있을 뿐이네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던 저 또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인생은 어떤 걸까요? 자주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사람 사는 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라서 나중엔 별거 아닌 게 된다며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의 힘을 받았다는 증거겠죠.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흐르긴 하지만요. 올 한 해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절망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고 버티고 있다는 건 제 한계는 이것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거겠죠. 아직 이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낸 거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어떤 일이 닥쳐도 부딪혀 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생 경험치를 쌓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 저는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덜 울고 조금만 덜 아파하고 웃는 날이 많은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용기 내어 조금만 더 살아볼까 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고 아파한 나에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나만큼은 너의 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안녕 아련한 것들 안녕 꿈꾸던 눈동자 모두 내려두고는 준비해 이제 인사할게 굿바이
어지러운 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오늘은 내일의 기대로 치유되기엔 너무 깊이 베어버려서 모른 척 할 수 없어. 가야 해 네게 떠나온 곳으로. 잃어버린 곳을 또 찾아 헤매이는 바보 같은 짓 더 이상하지 않아. 내게 주어진 그대로 따를게. 모두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 지옥 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오늘은 시간이 내 기다리가 지우하기 잡지 못해. 너무 깊이 빼버려서 모른 척 할 수 없어. 가야 해 네가 떠나온 곳으로. 내가 남겨온 발자국은 진흙투성이에 조금은 일그러진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12달의 밤이 모두 지고 새로운 해가 뜨면 조금 더 성숙해진 내가 되길 바라며 2019년 12월 31일 12월에 세인이었습니다. 세일 라이브 구독해요, 질차대요, 팔로우해요.